안 돼, 이리 와. 어머 세상에. 하늘아, 제발 그만해. 피 묻은 발로 미친 듯 흙을 파헤치는 진돗개를 붙잡으려던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무덤 앞에서 벌어진 이 광경을 주변 성묘객들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죠.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던 하늘이가 오늘따라 이렇게 미쳐 날뛰는 이유를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깨가 왜 저래? 무섭게. 저거 뭐 시인 거 아냐?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하늘이는 봉분을 계속 파고 또 팠습니다. 앞발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멈추지 않았죠. 그 순간 파헤쳐진 흙 속에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분명 아버지 관만 있어야 할 그곳에 낯선 유골함이 나타난 겁니다. 명패에 새겨진 이름 유나. 우리 가족은 그 누구도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대체 아버지 무덤 옆에 누가 묻혀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하늘이는 왜 1년 동안 이 비밀을 알고 괴로워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마리 개의 본능이 밝혀낸 가슴 저미는 진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평창 지역의 한 가족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강원도 평창 외곽, 눈 덮인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동물병원. 이곳이 제가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도윤동물병원입니다. 아버지 정호가 평생 살던 이 땅에 저는 수의사가 되어 돌아왔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생명은 다 똑같이 소중한 거야. 사람이든 짐승이든 말이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온 지 어언 10년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생명 하나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아, 제발 좀 먹어봐. 진료대 위에 축 늘어진 진돗개 하늘이. 아버지가 15년 전 산에서 구조해 키운 녀석입니다. 새하얀 털에 또렷한 눈망울, 늠름한 체구를 자랑하던 하늘이가 지금은 앙상한 뼈만 남았죠.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부터였습니다. 하늘이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무기력해졌어요. 여보, 오늘도 안 먹었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제 아내 서연이었습니다. 간호사 가운을 입은 서연이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죠. 우리 부부는 이 병원을 함께 운영하며 수많은 생명을 살려왔지만 정작 우리 가족인 하늘이는 어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료 한 알도 안 건드렸어. 혈액 검사 결과는 이상 없어. 간 수치, 신장 수치 전부 정상이야. 지난주에 찍은 MRI에도 아무 문제 없었고. 서연이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약간 들었다가 다시 축 늘어뜨렸어요. 그 눈빛이 저를 찔렀습니다. 마치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묻는 것 같았죠. 도윤아, 혹시 정말 마음의 병은 아닐까? 그런 것 같아.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하는 거겠지. 실제로 그런 케이스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이 우울증에 빠져 밥을 거부하고 심하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하늘이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슬퍼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간절히 말하려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원 2층 우리 집 거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아래층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르렁 끼잉끼잉. 하늘이의 목소리였어요. 1년 만에 처음 듣는 큰 소리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던지고 뛰어내려갔죠. 병원 뒤편 하늘이 집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는 달빛 아래에서 목을 길게 빼고 울고 있었습니다. 끼잉 아우. 그건 짖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는 소리였죠. 마치 사람처럼 슬픔을 토해내듯 애절하게 울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늘아, 왜 그래? 응? 아버지 보고 싶은 거야? 하늘이는 제 품에서도 멈추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구슬펐는지 옆집 할머니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을 정도였죠. 저는 그날 밤 하늘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계속해서 북쪽 산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바로 아버지 산소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여보, 하늘이가 너무 이상해.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밤새 몇 번이나 깼는데 계속 그 방향만 보고 있더라고. 마치 뭔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산소 쪽 말이야? 응. 그리고 이거 봐. 서연이가 하늘이 집 앞을 가리켰습니다. 땅이 파헤쳐져 있었어요. 앞발로 미친 듯이 판 흔적이었죠.
하늘이의 발톱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을까? 모르겠어. 근데 여보, 나 진짜 무서워. 하늘이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눈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슬픔이나 그리움을 넘어선 절박함 같은 것. 마치 나를 데려가 달라, 저기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동생 민재가 병원에 들렀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민재는 한 달에 한 번씩 고향에 내려와 저를 만나곤 했죠. 형, 하늘이 상태가 왜 이래? 완전히 다른 개 같은데? 그러게 1년째 이래. 병원 데려가도 이상 없다는데. 민재가 하늘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하늘이는 민재를 힐끗 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북쪽을 향해서요. 형, 하늘이가 계속 저쪽만 보네. 아버지, 산소 방향이야. 에이, 설마 걔가 그런 걸 알까? 나도 모르겠어.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밤마다 저쪽 보면서 온다는 거야.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 그거 혹시 뭔가 보이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 옛날에 아버지가 그러셨잖아. 걔는 사람이 못 보는 걸 본다고. 특히 진돗개는 영물이라서. 그만해. 무서운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민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하늘이가 뭔가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걸까요? 이틀 뒤였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성묘 가는 게 어때? 성묘? 일주기는 아직 2주 남았는데? 응, 근데 하늘이를 데려가면 어떨까 싶어서. 혹시 아버지 산소 보면 마음이 좀 풀릴지도 모르잖아.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아버지 산소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장례식 날 하늘이는 너무 흥분해서 집에 두고 갔었죠. 그 후로 1년 동안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민재한테도 연락해볼게. 다음 날 우리는 차에 하늘이를 태웠습니다. 1년 만에 차에 타는 하늘이는 처음엔 무기력했지만 차가 산길로 접어들자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어요. 여보, 하늘이 봐. 반응하잖아. 그러게. 저기 가는 거 아는 것 같아. 하늘이는 창문에 코를 대고 밖을 응시했습니다. 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1년 만에 보는 반응이었죠. 저는 백미러로 하늘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질까?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한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차에서 내린 하늘이의 눈빛이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향한 절박함, 반드시 해야 할 사명 같은 게 담겨 있었죠. 산소 입구에 차를 세우자마자 하늘이가 차 안에서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낑, 낑. 하늘아, 잠깐만. 문을 여는 순간 하늘이는 총알처럼 뛰쳐나갔습니다. 1년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죠. 하늘이는 산길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려 올라갔어요. 하늘아, 기다려. 저와 서연이,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민재가 숨을 헐떡이며 뒤를 쫓았습니다. 5분 정도 올라갔을까요? 아버지 산소가 보이는 곳에 하늘이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이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었고 이빨을 드러낸 채 으르렁거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와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늘아, 왜 그래? 제가 다가가려는 순간 하늘이가 갑자기 봉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미친 듯이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우드득, 우드득. 하늘아, 안 돼. 저는 하늘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늘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봉분을 파헤쳤어요.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하늘이의 앞발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형, 발에서 피나. 빨리 말려야 해. 민재가 소리쳤지만 하늘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톱이 부러지고 살이 찢어져도 계속 파고 또 팠어요. 그 모습이 너무 처절해서 저는 차마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끼잉, 끼잉.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서 성묘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왜 저래?
무덤 파는 거 처음 보네. 불길하게 뭐 씌인 거 아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하늘이가 더 걱정됐어요. 의대로 가다간 하늘이가 다칠 것 같았거든요. 하늘아, 제발 그만해. 서연이가 울먹이며 하늘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서연이의 품에서도 발버둥 쳤어요. 아빠를 공중에서 휘저으며 계속 봉분 쪽으로 가려고 했죠. 으르렁, 낑. 여보, 이거 진짜 이상해. 뭔가 있는 것 같아.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늘이의 반응이 단순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뭔가 더 절박한, 반드시 알려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 우리 여기 좀 파봐야 하는 거 아냐?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쳤어? 무덤을 파? 그게 말이 돼? 근데 하늘이가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민재야, 그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이가 다시 서연이의 팔을 빠져나가 봉분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격렬하게 파기 시작했어요. 우두드득, 콰드득. 발톱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하늘이의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죠. 과호흡 증상이었습니다. 안 돼. 하늘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를 강제로 끌어안고 차로 돌아왔어요. 하늘이는 제 품 안에서도 계속 발버둥을 쳤습니다. 차에 태우고 나서야 겨우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뒷좌석에서도 계속 산소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재도 서연이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 역시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하늘이의 발을 치료했습니다. 발톱 3개가 부러져 있었고 발바닥 살이 크게 찢어져 있었어요. 봉합을 하는 동안에도 하늘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이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요. 여보, 하늘이 눈 좀 봐.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깨도 우는구나 싶었죠. 아니,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한 눈물이었어요. 왜 나를 막았느냐,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는 원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밤새 들려왔거든요.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왜? 민재야, 나 진짜 이상해. 나도 잠을 못 자고 있었어. 형, 우리 진짜 파봐야 하는 거 아니야? 파묘를 하자고. 그게 얼마나 큰 결정인데. 알아. 근데 하늘이가 저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보잖아. 형도 알잖아. 하늘이가 얼마나 영리한 개인지.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녀석이 거짓말을 할 리 없어. 민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늘이는 아버지가 15년간 키운 개였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하늘이는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다. 보통 개가 아니야. 실제로 하늘이는 놀라울 정도로 영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실 때도 제일 먼저 알아차린 건 하늘이었거든요. 형, 내일 아침에 만나자. 제대로 얘기 좀 해보자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하늘이가 여전히 북쪽을 향해 앉아 있었어요. 발에 붕대를 감았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그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재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서연이도 함께 자리했죠.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형, 나 어젯밤에 검색 좀 해봤어. 민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개가 무덤을 파는 경우가 종종 있대. 대부분은 뭔가 냄새를 맡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상한 걸 감지한 경우래. 이상한 거? 응. 무덤 안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민재가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면 뭔데? 다른 게 같이 묻혀 있다거나.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른 게 같이 묻혀 있다니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보, 그게 무슨 뜻이야? 서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어. 근데 하늘이 반응이 보통이 아니잖아.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분명히 있어.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파면은 정말 큰 결정이었어요. 돌아가신 분을 다시 파내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늘이가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죠. 알았어. 파보자. 형 진짜? 응. 근데 우리끼리 할 순 없어. 전문가한테 연락해야 해. 저는 아버지 장례를 치렀던 장례 지도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도윤 씨, 그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네요. 걔가 그 정도로 반응한다는 건. 그래서 파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구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파묘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인부들을 보낼게요. 이틀 후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틀.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나올지 저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이틀 동안 하늘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밥은 먹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해졌어요. 마치 드디어 내 말을 알아들었구나 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파묘 당일 아침 우리는 다시 산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이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차를 타고 떠날 때 뒤를 돌아보니 하늘이가 병원 입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제발 진실을 찾아주세요. 산소 입구에는 이미 장례 지도사와 인부 3명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파묘 도구들과 세관을 실은 트럭도 함께 왔더군요. 장례 지도사 박 실장님이 저를 보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윤 씨 오셨습니까? 오늘 힘든 일 하시게 됐네요. 아닙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 일을 했는데 걔 때문에 파묘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박 실장님의 말에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무덤에서 이상한 게 나온다거나. 글쎄요. 가끔 관이 썩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물이 차는 경우는 있죠. 근데 도윤 씨 아버님은 1년밖에 안 됐으니 그럴 리는 없고. 우리는 봉분 앞에 섰습니다. 이틀 전 하늘이가 미친 듯이 파헤쳤던 그 자리였죠. 아직도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은 조금 뒤에 계셔도 됩니다. 인부들이 삽을 들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삽이 흙을 파낼 때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여보, 괜찮아? 근데 왜 이렇게 떨리지? 나도 그래. 무서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인부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관 나왔습니다. 좋아, 천천히 올려. 검은색 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년 전 아버지를 모셨던 바로 그 관이었죠. 관은 생각보다 상태가 좋았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윤 씨, 일단 관은 정상입니다. 이제 열어봐야. 박 실장님의 말이 끊겼습니다. 인부 한 명이 관 옆 흙을 치우다가 갑자기 멈춰 선 거예요. 실장님, 이거 뭔가 더 있습니다. 뭐? 여기 관 옆에 뭔가 또 있어요. 모두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인부가 가리킨 곳을 보니 관 옆으로 뭔가 하얀 것이 보였어요. 박 실장님이 직접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유골함이었습니다. 하얀색 도자기로 만들어진 아담한 크기의 유골함. 아버지 관 바로 옆에 놓여 있었죠.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실장님도 인부들도 그리고 저와 민재, 서연이도 그저 멍하니 그것을 바라봤어요. 이게 대체 뭐지?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실장님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함 겉면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유나, 1998년생. 박 실장님이 명패를 읽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유나? 누구야 그게? 서연이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라는 이름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형, 너 아는 사람이야? 아니, 전혀 모르는 이름인데. 민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실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불법 매장입니다. 누군가 몰래 이 유골함을 여기 묻은 거예요. 불법 매장이요? 네. 산소는 고인 한 분만 모실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허가 없이 다른 분 유골을 같이 묻은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체 누가, 왜 우리 아버지 무덤에 다른 사람의 유골을 묻은 걸까요? 도윤 씨,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눌렀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저 유골함을 바라보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형사처럼 보이는 사람과 젊은 경찰관이었어요. 신고하신 분이 도윤 씨 맞습니까?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하늘이가 무덤을 파헤친 일부터 오늘 파묘를 하게 된 경위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골함을 살펴봤어요. 유나, 1998년생. 이분과 연고가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도 없고 친척 중에도 없어요. 아버님이 혹시 아셨을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그런 이름 들어본 적 없어요. 형사가 동료에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유골함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 유골함은 저희가 가져가서 신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명패의 이름과 생년만 있고 다른 정보가 없네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정도요. 화장터 기록을 뒤져야 하는데 1998년생이면 지금 28살 젊은 나이네요. 28이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8이면 아직 한창 살아야 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세상을 떠나서 이런 곳에 묻혀 있다니. 혹시 아버님 장례 치를 때 특이한 점 없으셨습니까? 누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거나.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가족들과 동네 분들만 오셨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잠깐. 아, 간병인. 간병인이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3달 동안 간병인 한 분이 계셨어요. 미정 씨라고. 그분 연락처 아십니까? 집에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형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나중에 찾으시면 연락주세요. 그분한테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생전에 뭔가 말씀하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경찰이 유골함을 증거 가방에 넣어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박 실장님과 함께 남았죠. 아버지과는 다시 제자리에 모셔졌습니다. 도윤 씨, 아버님과는 이상 없으니 안심하세요. 다시 잘 모셔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유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왜 우리 아버지 무덤에 묻혔을까? 그리고 하늘이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하늘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이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꼬리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1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하늘이 봐. 진짜 내 꼬리를 흔들어. 하늘이는 제 주위를 빙빙 돌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핥았어요.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늘아, 너 알고 있었구나. 거기 뭔가 있다는 걸. 하늘이가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초조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가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여보, 빨리 와봐. 서연이의 외침에 저는 뛰어내려갔습니다. 하늘이가 밥그릇 앞에 앉아서 사료를 먹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먹고 있었죠. 1년 만이야, 1년 만에 밥을 먹어.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늘이는 밥을 다 먹고 나서 물까지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발 앞에 와서 누웠어요. 하늘아, 이제 괜찮은 거야? 하늘이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마치 네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늘이는 1년 동안 그 비밀을 품고 괴로워했던 거예요. 아버지 무덤에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저렇게 아파했던 거죠. 미안해, 하늘아.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하늘이는 제 손을 다시 한번 핥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뒤져서 미정 씨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장례 후에 연락처를 받아둔 게 있었거든요. 내일 아침에 바로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이는 마당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더 이상 북쪽을 향해 울지도 땅을 파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죠. 유나, 넌 대체 누구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는 무슨 관계였던 거지? 답은 곧 찾아질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를 만나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미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미정 씨, 저 도윤입니다. 정호 아버님 아들. 아, 도윤 씨. 오랜만이네요. 어쩐 일이세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미정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병원으로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버님 일이요? 무슨?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 씨가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정 씨는 아버지 마지막 석 달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혹시 유나라는 이름을 들었을 수도 있죠. 오후 3시쯤 병원 문이 열리며 미정 씨가 들어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미정 씨는 예전보다 훨씬 여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죠. 미정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도윤 씨. 서연이가 차를 내왔고 우리는 진료실 안쪽 상담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재도 함께 했어요. 미정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늘이가 무덤을 파헤친 일, 파묘를 결심한 것, 그리고 발견된 유골함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미정 씨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더니 마지막에 유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윤유나요?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서연이가 재빨리 치우러 갔지만 저는 미정 씨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그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미정 씨 아시는 분이죠? 미정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제 딸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의 딸? 그럼 미정 씨가 우리 아버지 무덤에 딸의 유골을 묻은 건가요? 미정 씨,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가 미정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정 씨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문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미정 씨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더니 우리에게 내밀었어요. 사진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이 아이가 유나입니다. 제 외동딸이었죠. 예쁘네요. 근데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네. 2024년 4월에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4년 4월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석 달 전이었습니다. 유나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어요. 선천성 심장 기형이었죠. 어릴 때 한 번 큰 수술을 했고 그 덕분에 28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점점 나빠졌고 결국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 이식 비용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간병인으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왔는데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은행 대출도 안 되고 결국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사채요? 네.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어마어마했지만 딸을 살리려면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남편은 진작에 집을 나갔고 친척들도 다들 등을 돌렸거든요.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하셨어요? 미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어요. 2천만 원으로는 턱도 없었거든요. 병원비, 검사비, 입원비까지 합치면 훨씬 더 필요했죠.
사채 이자만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갔어요.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었는데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유나 씨는 수술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요.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미안해 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미정 씨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도 저도 민재도 할 말을 잃었어요. 40대 중반의 미정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미정 씨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딸을 화장했습니다. 장례식장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조문객도 없었죠. 그냥 저 혼자 화장터에서 딸을 보냈습니다. 유골함은요? 화장터에서 받아왔죠. 근데 문제는 모실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봉안당 비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제일 싼 곳이 5년에 300만 원이었는데 저는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골함을 들고 방 한 구석에 모셔뒀어요. 매일 딸한테 미안하다고 곧 좋은 곳에 모셔주겠다고 말했죠. 근데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저는 도망 다니듯 살아야 했습니다. 미정 씨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우 어르신을 만났어요. 2024년 6월쯤이었나 어르신이 폐렴으로 입원하셨을 때 제가 간병을 맡게 됐죠. 처음에는 그냥 일일 뿐이었는데 어르신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에게나 친절하신 분이었으니까요. 어르신은 제 사정을 아시고는 간병비를 더 주셨어요. 힘들지?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밤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유나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유나 씨 이야기를 아셨군요. 네. 어르신은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우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다니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시면서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정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정 씨, 내가 죽으면 유나를 내 옆에 모셔요. 우린 이제 가족이니까. 유나도 외롭지 않을 거고 나도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하실 말씀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셨습니다.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시는 분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르신은 진심이셨습니다. 몇 번이나 꼭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셨거든요. 유언처럼요. 그래서 미정 씨가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쯤 지나서 혼자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한밤중에요. 그리고 봉분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파서 유나를 모셨습니다. 미정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불법인 건 알았어요. 근데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나를 계속 방 한 구석에 둘 수는 없었고 어르신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진료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미정 씨의 고백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서연이는 계속 미정 씨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고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 고개 드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 씨가 눈물 범벅인 얼굴을 들었어요. 도윤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경찰에 자수하겠습니다. 벌을 받아야죠. 미정 씨, 어르신의 무덤을 훼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정 씨가 얼마나 절박했을지 이해가 됐어요. 미정 씨, 저는 미정 씨를 탓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미정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아버지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었죠. 도윤 씨. 그리고 미정 씨도 잘못이 없어요. 딸을 제대로 모실 곳이 없었던 건 미정 씨 탓이 아니잖아요. 민재도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미정 씨. 형 말이 맞아요. 저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믿어져요. 아버지다운 일이거든요. 서연이가 미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 씨,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해해요.
미정 씨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인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는지 몰라요. 언젠가 들킬까봐, 어르신 가족들이 알게 될까봐 매일 밤 잠도 못 잤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드셨겠어요. 네, 그리고 하늘이가 그걸 알았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고 보니 하늘이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미정 씨, 하늘이 보셨죠? 아버지가 키우던 진돗개요. 네, 물론이죠. 정말 영리한 개였어요. 어르신이 편찮으실 때 제일 먼저 알아차린 것도 하늘이었거든요. 그 하늘이가 1년 동안 무덤을 향해 울었어요. 밥도 안 먹고 밤마다 북쪽을 보면서 울었죠. 저는 처음에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유나 씨 때문이었던 거예요. 미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늘이가 유나를 알았다고요? 네. 어쩌면 미정 씨가 그날 밤 무덤에 갔을 때 하늘이가 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냄새로 알아챘거나요. 어쨌든 하늘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걸 우리한테 알리려고 애썼던 거죠. 세상에. 미정 씨가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골함을 찾아낸 순간부터 하늘이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요.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편안해졌습니다. 하늘이가 유나를 찾아준 거네요. 미정 씨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하늘이한테 가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지금 바로 가시죠. 우리는 모두 함께 뒤뜰로 나갔습니다. 하늘이는 마당 한쪽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미정 씨가 다가가자 하늘이가 눈을 떴습니다. 하늘아, 나야. 기억해? 하늘이가 미정 씨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미정 씨에게 달려가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미정 씨를 향해 폴짝폴짝 뛰기까지 했죠. 하늘아, 고마워. 유나를 찾아줘서 고마워. 미정 씨가 하늘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늘이는 미정 씨의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희도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연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나 씨를 제대로 모셔야죠. 제대로 모신다는 게 아버지 곁에요.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나도 그게 맞다고 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우리가 이어야지. 우리는 다시 진료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 씨는 한결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미정 씨, 경찰에서 유골함을 가져갔는데 신원 확인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유나 씨를 정식으로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정식으로요? 네. 아버지 산소 옆에 작은 자리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의식을 치르고 모시겠습니다. 물론 허가를 받아야겠지만요. 도윤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게 맞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니까요. 민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 사채는 어떻게 되셨어요? 미정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다 못 갚았어요. 원금이 2천만 원인데 이자가 붙고 붙어서 지금은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고 있는데 언제 다 갚을지. 6천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채의 무서움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2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되다니. 형,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냐? 민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야겠지. 미정 씨, 저희가 사채 갚는 것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미정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미 유나까지 받아주시는데 어떻게 돈까지 절대 안 됩니다. 미정 씨, 사채업자들한테 계속 시달리면서 사는 게 맞는 일일까요?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도 거금은 아니지만 도움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미정 씨가 갚으셔야 할 건 원금 2천만 원뿐입니다. 나머지는 불법 이자예요. 서연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미정 씨. 우리가 변호사랑 상의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사채업자들이랑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 미정 씨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 오후 우리는 경찰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미정 씨와 저희가 합의했다는 걸 알렸죠. 형사는 조금 놀란 것 같았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가족들이 분노하는데 참 특이한 케이스네요. 하지만 고인의 뜻이었다면 저도 이해합니다. 유골함은 일주일 안에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유나의 유골함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아버지 산소 옆에 작은 봉안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가 나온 날 우리는 다시 산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정 씨도 하늘이도 함께였어요. 박 실장님도 와주셨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유나 씨를 정식으로 모시는 날이니까요. 박 실장님이 간단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아버지 무덤 옆에 작은 봉안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유나의 유골함을 정성스럽게 모셨어요. 유나야,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좋은 어르신 옆에서 편히 쉬렴. 미정 씨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무덤 앞에 절을 했어요. 어르신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을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민재도 서연이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도 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유나를 정식으로 모신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미정 씨의 사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창의 한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민재도 서울에서 내려와 함께했죠. 사채업자들과는 절대 직접 대면하지 마세요. 모든 연락은 저희 사무소를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이런 케이스를 여러 번 다뤄본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됐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 이자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인데 이건 그걸 훨씬 초과했어요. 원금만 갚으면 됩니다. 그럼 미정 씨가 지금까지 갚은 돈은요? 계산해봐야겠지만 아마 원금의 상당 부분은 갚았을 겁니다. 남은 원금만 확인하고 일시불로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낼게요. 제가 말하자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나도 낼게. 반반하자. 민재야, 너도 회사 다니면서 힘들잖아. 형도 병원 운영하면서 쉽지 않잖아. 우리 둘이 나누면 부담 덜하지.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하시려던 일이야. 우리가 이어야지. 변호사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형제분들 우애가 참 좋으시네요. 그럼 제가 사채업자 측과 협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과 나올 거예요. 실제로 사흘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사채업자들도 법적 분쟁을 원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원금 중 남은 700만 원만 받고 정리하겠다고 했죠. 도윤 씨, 700만 원입니다. 이것만 내면 완전히 끝나요. 저와 민재는 각각 350만 원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를 병원으로 불렀어요. 미정 씨, 사채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네. 벌써요? 네. 700만 원만 내면 끝이래요. 저희가 냈고요. 미정 씨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요. 제가 갚아야죠. 미정 씨, 일어나세요. 이건 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700만 원이나. 민재가 미정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정 씨, 아버지가 유나 씨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미정 씨를 돕고 싶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니요. 네. 아버지가 유나 씨를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유나 씨 어머니인 미정 씨도 우리 가족이죠. 미정 씨가 서연이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가 마당에서 평온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정 씨는 자주 병원에 들렀습니다. 하늘이를 보러 오는 거였어요. 신기하게도 하늘이는 미정 씨를 볼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하늘아, 너 정말 영리하구나. 유나도 내가 찾아준 거 알고 있을 거야. 미정 씨가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정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도윤 씨, 제가 하늘이를 키워도 될까요? 네. 하늘이를요? 네. 제가 지금 혼자 사는데 외로워서요. 하늘이랑 함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 안 되면. 좋은 생각이에요. 서연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하늘이도 미정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정 씨도 외로우실 텐데 둘이 함께하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사실 하늘이는 늙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16살 걔로 치면 상당히 고령이었죠. 병원에서 키우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하늘아, 너 미정 씨랑 살래? 하늘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좋아요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부터 미정 씨는 하늘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병원에 들러서 하늘이 건강 체크를 받았고 저는 무료로 진료해드렸죠. 도윤 씨, 하늘이가 집에서 정말 잘 지내요. 아침마다 저를 깨우고 산책도 함께 가고요. 다행이네요. 하늘이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에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새 일이요?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이제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니라 정식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훨씬 나아졌고요. 미정 씨, 정말 잘하셨어요. 서연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다 도윤 씨 덕분이에요. 사채에서 벗어나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공부할 시간도 생기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정 씨가 다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주기가 다가왔죠. 우리는 다시 산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미정 씨와 하늘이가 함께였어요. 여보, 하늘이 상태 어때? 좀 느려지긴 했는데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하늘이는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걸었어요. 가끔 멈춰서 숨을 고르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하늘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1년 전 하늘이는 이곳에서 미친 듯이 무덤을 파헤쳤었죠. 이번에는 어떨까? 하늘이는 천천히 아버지 무덤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봉분 주위를 한 바퀴 돌았어요. 천천히 조용히. 마치 인사하듯이 한 바퀴 돌고는 유나의 봉한 공간 앞에도 섰습니다. 깅. 작은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슬픈 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편안한 만족스러운 소리였죠. 하늘이는 두 무덤 사이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늘아, 이제 괜찮은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성묘를 마치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창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요. 미정 씨, 민재, 서연이, 그리고 저. 넷이서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형,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지?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가족이야. 미정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정 씨, 또 그런 말씀하시면 혼나요. 우리 가족인데 무슨 은혜예요. 서연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데 하늘이가 미정 씨 곁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미정 씨가 하늘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늘아, 우리 집에 가자. 오늘 내가 좋아하는 간식 줄게. 하늘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 아니 한 사람과 한 마리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 돌아가셔서도 이렇게 많은 걸 남기시다니. 그러게.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셨어. 생명은 다 똑같이 소중하다고 하셨잖아. 아버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이한테도, 유나 씨한테도, 미정 씨한테도 그런 마음이셨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넓었구나. 혈연을 넘어서 종을 넘어서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었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 오늘 정말 좋았어. 우리 아버지 자랑스러워. 그리고 형도.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우리 가족 모두 자랑스러워. 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저 멀리 북쪽 하늘 아래 아버지와 유나가 함께 쉬고 있겠죠. 그리고 하늘이는 미정 씨와 함께 편안히 잠들어 있을 거예요.
계절은 다시 겨울을 지나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반이 흘렀죠. 그 사이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미정 씨는 요양보호사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가끔 병원에 들릴 때마다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이와 함께 지내면서 외로움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도윤 씨, 하늘이가 요즘 좀 느려졌어요. 어느 날 미정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요. 이제 16살 반이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80이 넘었어요. 그래도 밥은 잘 먹고 산책도 가고 싶어 해요. 그냥 예전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그럼 괜찮아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다만 무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늘이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어보니 조금 약해진 것 같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다리 관절도 검사했는데 역시 노화로 인한 약간의 뻣뻣함이 있을 뿐이었죠. 미정 씨, 하늘이 건강해요. 나이에 비하면 정말 좋은 상태예요. 다행이다. 하늘이 없으면 저 정말 외로울 것 같아요. 미정 씨가 하늘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이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그나저나 다음 주가 유나 3주기잖아요. 네, 맞아요. 벌써 3년이네요. 저희도 함께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 가족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다시 산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날씨가 참 좋았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산에는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이번에도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중간중간 멈춰서 쉬어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갔어요. 하늘아, 힘들면 내가 안아줄까? 민재가 물었지만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저은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나 혼자 갈 수 있어 하고 말하는 것 같았죠.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무덤과 유나의 봉한 공간 앞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심어둔 들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어머, 꽃이 폈네요. 서연이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유나가 좋아했을 것 같아. 미정 씨가 딸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어루만졌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비석도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준비한 것이었죠. 유나야, 엄마 왔어. 잘 지내고 있지? 미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꽃을 올려놓았어요. 우리도 각자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께도 유나에게도. 하늘이는 두 무덤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아, 너도 인사하고 있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눈을 뜨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인사하고 있어요. 성묘를 마치고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도윤 씨, 저 요즘 생각이 많아요.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유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제대로 치료도 못 해주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러주고. 미정 씨, 그건 미정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이 자꾸 그래요. 서연이가 미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 씨, 유나 씨는 미정 씨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분 옆에 계시잖아요. 유나 씨도 행복할 거예요. 그럴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미정 씨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사셔야 해요. 유나 씨를 위해서라도요. 미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행복해야 유나도 편안하겠죠.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는 정말 앞을 보고 살아야겠다고. 민재가 말했습니다. 미정 씨, 혹시 나중에 새로운 인연 생기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유나 씨도 원하실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제 나이가 벌써 48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은 언제든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모두 웃었습니다. 하늘이도 우리를 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렇게 평온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쯤 그곳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지 생전 이야기도 하고 유나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형, 나 다음 달에 승진한대. 민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진짜? 축하해. 고마워. 그래서 월급도 좀 오르거든. 나 이제 미정 씨 생활비 좀 보태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민재야, 그럴 필요 없어.
미정 씨가 손사래를 쳤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미정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미정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다니. 미정 씨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늘이도 천천히 일어나더니 한 번 더 두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아, 인사하고 가자. 하늘이는 아버지 무덤 앞으로 가서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봉한 공간 앞에도 가서 같은 행동을 했어요. 마치 잘 있어, 다음에 또 올게 하고 말하는 것 같았죠. 산을 내려오는 길 하늘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하늘아, 왜 그래? 힘들어? 미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뒤를 돌아봤어요. 산소 쪽을 바라보더니 작게 한번 짖었습니다. 멍. 그리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어요. 하늘이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설마 그럴 리 없어. 하늘이는 아직 건강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하늘이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저는 가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일기를 쓰곤 하는데 오늘은 꼭 써야 할 것 같았어요. 오늘 유나 3주기 성묘를 다녀왔다. 하늘이도 함께였다. 하늘이가 두 무덤 앞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참 평온해 보였다. 1년 반 전 미친 듯이 무덤을 파헤치던 하늘이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이제 하늘이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 아버지와 유나를 이어주고 우리 가족과 미정 씨를 이어주고. 하늘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고마워 하늘아.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했어요. 저 별들 중 하나는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유나일까요? 다음 날 아침 미정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 씨, 하늘이가 오늘 아침 밥을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요? 어제 산 오르느라 힘들었나 보네요. 오후에 한번 데리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하늘이가 밥을 안 먹는다는 게 걸렸거든요. 아니야, 그냥 피곤한 거야. 괜찮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쯤 미정 씨가 하늘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늘이는 평소보다 많이 느려 보였어요. 걸음걸이도 불안정했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여보, 하늘이 상태 좀 봐. 서연이가 진료대 위에 하늘이를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어봤어요. 어제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네요. 도윤 씨, 심각한 건가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검사를 좀 더 해봐야 해요.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제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폐에도 약간의 물이 차 있었어요. 미정 씨,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노령견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얼마나 남았을까요? 미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개의 수명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며칠일 수도 있고 몇 주일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몇 달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뭘 해줘야 하나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무리하지 않게 하고 하늘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그리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미정 씨가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늘이는 미정 씨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하늘이가 별로 안 좋아. 얼마나 안 좋은데?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 오래 못 갈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민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우리 주말에 다 같이 모이는 게 어때? 하늘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자. 좋은 생각이야. 미정 씨한테도 연락할게.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병원 마당에 모였습니다. 민재도 서울에서 내려왔고 미정 씨도 하늘이와 함께 왔어요. 하늘이는 걷기 힘들어해서 미정 씨가 안고 왔더군요. 하늘아, 우리 모두 여기 있어. 민재가 하늘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우리를 한 명씩 바라보더니 꼬리를 약하게 한번 흔들었습니다. 하늘아, 아프지?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대답 대신 서연이의 손을 핥았어요.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하늘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와 하늘이의 추억, 하늘이가 무덤을 파헤치던 날, 유나를 찾아낸 날, 모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늘아, 너 정말 대단한 개야. 너 아니었으면 우리 유나를 못 찾았을 거야.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미정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정 씨는 하늘이를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하늘이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하늘아, 집 가자.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저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는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산소가 있는 방향이었죠. 하늘아, 거기 가고 싶어.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끄덕였어요. 지금요? 밤인데.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가자. 하늘이가 원하면 가야지. 우리는 차에 하늘이를 태웠습니다. 밤 9시쯤이었을까요? 달이 밝았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 내내 하늘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마치 마지막 힘을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안고 무덤 앞까지 걸어갔어요. 하늘이가 내려달라는 듯 몸을 움직였고 저는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이는 비틀거리면서도 아버지 무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봉분에 코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유나의 봉한 공간 앞에도 가서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하늘아. 미정 씨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하늘이의 마지막 인사라는 걸. 하늘이는 두 무덤 사이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달빛이 하늘이를 비추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하늘이의 귀가 한번 움찔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알았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넓어졌어. 너는 정말 훌륭한 개야. 민재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늘아, 아버지 잘 만나. 거기서 편히 쉬어. 그리고 유나도 잘 부탁해. 서연이와 미정 씨도 하늘이 곁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늘이와 함께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하늘이의 호흡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저는 하늘이의 심장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하늘아, 아프지 마. 편히 가. 미정 씨가 하늘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이가 마지막으로 눈을 떴어요. 우리를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멈췄습니다. 하늘아.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밤하늘 아래에서 아버지와 유나가 함께 쉬고 있는 그곳에서 하늘이는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하늘이를 화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산소 바로 옆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하늘이를 모셨어요. 이제 그곳에는 3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정호, 유나, 그리고 하늘이. 이제 다 함께 있네. 민재가 말했습니다. 응. 아버지도 유나도 하늘이도 모두 함께. 미정 씨가 새 무덤 앞에 꽃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하늘이야, 유나야, 어르신. 제게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산에는 꽃이 만발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나비가 날아다녔습니다. 형, 우리 매달 여기 오자. 그래, 그러자. 저도 매달 올게요.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같이 오면 되죠. 우리 가족이니까.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언덕 위에 우리 가족이 쉬고 있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아버지와 유나, 그리고 하늘이. 여보, 뭐 생각해? 응, 그냥 가족이 뭔지 생각하고 있어. 가족이? 응. 꼭 피를 나눠야 가족인 건 아니구나 싶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함께 있으면 그게 가족이구나.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우리도 그렇고 미정 씨도 그렇고. 그리고 하늘이도. 응, 하늘이도. 차에 올라타는데 민재가 말했습니다. 형, 나 결혼하면 아이 이름 하늘이로 지어도 돼? 응.
갑자기 왜? 그냥 하늘이가 우리한테 해준 게 너무 많아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 좋지. 좋은 이름이야. 미정 씨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다시 개를 키우면 하늘이라고 이름 지을래요. 그럼 우리 집안에 하늘이가 2명이겠네.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동시에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진료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하늘이가 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그리고 유나도 함께 있으니까 더욱 좋으시겠죠.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그래, 고맙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생명은 다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 피가 아니라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 제가 평생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아버지가, 유나가, 하늘이가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달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미정 씨도 민재도 서연이도 저도. 우리는 그곳에서 꽃을 심고 잡초를 뽑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고 다시 겨울이 왔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요양원에서 일하는 좋은 분이었어요. 우리는 미정 씨의 재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민재는 결혼을 했고 정말로 아들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습니다. 조카 하늘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모두 산소에 가서 보고했어요. 아버지, 하늘아, 유나야. 우리 가족이 또 늘었어. 이름이 하늘이래. 우리 하늘이 이름을 물려받았어.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오늘도 봄입니다. 하늘이가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다시 산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생명은 끝나도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마리 개의 본능이 우리 가족을 구했고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유나, 하늘이.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된 미정 씨.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의미를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외로움을 느끼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모두 가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늘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은 혈연을 넘어서고 생명은 죽음을 넘어서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하늘아. 그리고 사랑합니다.